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피싱 범죄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일상에서 피해자들은 나날이 진화하는 범죄 유형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피싱 범죄 실태와 예방 대책, 세안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상진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여러 차례 지금 방송에 다루고 있는데 이게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먼저 최근에 충남경찰청이 중국 거점 전화금융 사기 조직을 검거했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먼저 이 내용부터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전화금융 사기,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보이스피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한번 발생하고 나면은 검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서버를 외국에 두고 있고 불법으로 취득한 자금을 외국에서 인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충남경찰청은 작년에 2020년이죠. 12월에 중국에서 2개의 조직과 7명의 조직원을 검거한 데 이어서 올해 4월에 중국 청도와 연태에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일당 15명을 검거하고 이 중에 14명을 구속, 그리고 1명을 불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일당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만 현재까지 밝혀지고 있는 게 75명에 이르고 있고요. 피해액만 15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검거됐다는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만큼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언제부터 이제 진화가 됐고 또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실 우리나라 경우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국세청 환급을 빙자한 사기 사건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은 2019년까지 발생 건수는 총 21만 5,537건, 그리고 피해 규모액은 2조 3,937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 2020년의 피해액만 보면요, 7천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이 2016년도에는 1,400억 원대, 그리고 2017년에는 2,400억대, 그리고 2018년에는 4천억 원대, 2019년에 6,400억 가량 되고요. 2020년에 7천억이라는 겁니다. 자, 불과 2016년과 2020년 이 5년 사이에 5배 가까이 피해액이 증가한 걸로 보여집니다. 금액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해마다 거의 1,000억 원 가량이 지금 피해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해마다 보이스피싱 금액과 피해 금액과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급격하게 지금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게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제 범죄 원인을 얘기할 때 범죄 생물학적 혹은 심리학적, 사회학적 원인으로 설명을 하고는 합니다. 근데 작년부터 현재까지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원인으로 저는 이제 사회 환경에서 이제 찾아보고 있는데요. 작년 우리 사회에서 최대 화두는 바로 코로나19였습니다. 자, 아마도 우리가 작년만큼 금융기관이라든지 혹은 정부, 지자체로부터 이렇게 많은 다량의 문자를 받아본 적이 거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정부, 지자체, 금융권으로부터 하루에 10통 이상씩 이제 문자를 받아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특히 재난지원금을 빙자한 범행을 저지르거나요,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저금리 정부 지원 대출을 미끼로 해서 정부의 지원 정책을 악용해서 보이스피싱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번에 충남경찰청에서 검거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경우도 코로나19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겠는데요. 자, 모집책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들 조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이 중단되므로 또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돼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히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접근해가지고 보이스피싱 책을 하게 되면은 단기간에 고액을 벌 수 있다고 속여서
접근함으로써 범죄에 가담시키는 자 그런 그 범죄 행위를 일삼아서 왔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처럼 우리 국민이 문자를 많이 받은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코로나 관련 소식, 그다음에 여러 다양한 정보들을 문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헷갈릴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사회 환경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게 정말 너무 화가 나는데 또 연령에 따라 범행 수법이나 피해가 또 다르다면서요. 네, 정확하게 진단하셨습니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라고 피의자를 속인 뒤 돈을 편취하는 기관 사칭형 전화 금융 사기 범죄 같은 경우는 우리 20에서 30대 젊은 층의 피해가 많고요. 그리고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피의자를 속여서 돈을 편취하는 대출 사기형 전자금융 사기 범죄의 경우에는 대출 수요가 많은 주로 40에서 50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어려운 시기에 이 40, 50대 가장분 같은 경우는 대출 이런 정보에 더 관심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참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나이를 가리지 않고 전 연령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청년층 같은 경우에 본인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돼서 안타깝게 이제 처벌을 받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바로 대포통장입니다. 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유인하기 위해서 온라인상에 자, 이런 그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드립니다. 자, 개인, 법인 통장 매매합니다. 통장 사드립니다. 남녀노소 불문, 당일 입금. 자, 이러한 문구를 통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순간에 대수롭지 않은 아니라 생각으로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취업 준비생에게 취업이 되었다면서 미리 급여 통장을 개설해서 보내달라고 하여 전달받아서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또한 지인으로부터 급하게 돈을 받을 곳이 있는데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번호와 현금 카드를 잠깐 빌려달라 라는 식으로 본인도 인지하지 못한 채 범죄에 가담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범죄에 자기도 모르게 가담하게 된 청년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대포통장 같은 경우는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가를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하면서 통장을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 광고, 알선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형사처벌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에 등록이 돼가지고 12년간 금융거래가 정지되게 됩니다. 자, 특히 자신이 제공한 대포통장이 자, 사기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자, 이를 양도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대포통장을 제공하면서 자,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사기 방조죄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자, 규정하고 있고요. 자, 심지어 대포통장 예금주는 사기 사건에 직접 가담하지 않는 경우에도 민사상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법원에서는 예금주가 대포통장을 제공할 때 범죄에 이용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자, 판단되는 경우에는 범죄 행위를 도운 자, 즉 불법 행위를 한 것에 대한 공동전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습니다. 이렇게 언론 보도를 볼 때마다 저렇게까지 범죄를 저지르는구나 이런 놀라기도 하는데 이 자녀를 유괴했다 이렇게 해서 협박으로 전화를 해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주는 이런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될까요? 자, 맞습니다. 그 자녀에 대한 부모 사랑 심리를 이용한 범죄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녀에 대한 협박, 굉장히 진화해서 이제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 그거를 제가 이제 사례를 설명하기 전에 일단 자녀에 대해를 이용한 그 범죄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를 한번 소개해드리면요.
메신저 피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메신저로 자녀를 사칭해가지고 뭐 게임머니 충전을 위해서 카드 번호 혹은 온라인 소액 결제 등을 이유로 부모로부터 주민등록 사진과 신용카드 번호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자녀가 평소와 다른 패턴으로 연락을 취해온다면 메신저나 문자로 소통을 이어가는 것보다는 반드시 통화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자녀를 납치했다고 이제 협박을 통해서 이제 피싱하는 이제 사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로 진화를 했냐면요. 주로 이제 최근에는 중간고사나 이제 기말고사 기간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학생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는 시험 시간에는 휴대폰을 아예 이제 꺼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미리 이제 확인을 한 거죠. 부모에게 이제 전화를 해 가지고 자녀를 납치해 있는 상태다. 지금 바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은 자녀에게 해를 가하겠다라고 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는 당연히 그렇죠. 자녀로 전화가 올 수가 없는데 네. 전화가 왔다는 거는 이거 진짜 납치된 게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제3의 전화로 이제 전화를 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럼 이제 부모는 이제 자녀가 납치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전화를 시도할 거 아닙니까? 그 자녀는 당연히 이제 받을 수가 없죠. 예, 시험 기간이니까 휴대폰이 꺼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그 범죄자는 계속 반복적으로 빨리 송금하지 않으면은 자녀에게 해를 가하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이제 전화가 안 되고 하니까 이제 부모는 정말 납치되는 상황으로 인지를 하고 일단 돈을 송금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고 나면은 송금한 즉시 이제 범죄자들은 해외에서 그 돈을 바로 인출해 가지고 대포 통장을 이용한 거겠죠, 당연히. 그런 다음에 이제 유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은 이런 범인을 검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서버 그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는 것을 해외에서 인출하기 때문에 검거하기 힘들고, 근데 우리는 나라 사람들 상식적으로 아니 교수님 그 인출기에서 인출하면은 CCTV나 카메라가 다 있는데 어떻게 그걸 검거 못합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든 그 캐시기라든지 은행에 CCTV가 다 이제 설치가 되어 있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인출한 인출책, 범죄자죠. 그 범죄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시험 기간에 학부모가 전화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일단 이제 평소에 가족하고 관계에서 일상적인 스케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자녀가 뭐 시험 기간이라든지 혹은 어디 여행을 가서 지금 비행기에 있다든지 그 자녀에 대한 스케줄을 미리 알고, 그리고 자녀도 부모에게 휴대폰이 장기간 꺼 있거나 할 때는 부모에게 미리 카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통해서 본인의 그 현재 상황을 부모에게 직시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휴대폰이 꺼 있는 경우는 거의 흔치가 않거든요. 근데 일부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시험 시간, 그 잠깐의 시간이거든요. 이제 그 시간을 미리 이제 일정을 파악해가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해가지고 접근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지금 코로나19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 맞춰서 문자나 이런 것들을 활용한 사기 짚어주셨고, 또 어떤 자녀의 이런 자녀의 관계를 활용한 이런 사기 이런 것들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는 또 로맨스 스캠, 몸캠 이런 범죄도 심심찮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자, 로맨스 스캠은 SNS 등을 통해 가지고 친분을 쌓은 뒤에 돈을 뜯어내는 그 사기 기법을 말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 관심을 가장해서 피해자의 관심을 얻은 다음 그의 호의를 이용하는 소위 신분 사기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로맨스 스캠은 주로 카톡을 통해서 이제 발생되고 있는데요. 주로 미국 국적을 가진 군인 행세를 하면서 자, 실존하는 군인의 사진을 도용해서 자신의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시킨 다음에 접근을 합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잦은 연락으로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게 되면요. 이러한 그 수법으로 이제 주로 그 금품을 편취하고 합니다. 적군의 숨겨둔 돈을 찾았는데 빼돌리기 위해서 통관비가 필요하다. 그러니 좀 돈을 좀 송금해달라. 자신의 휴가비로 비행기 값을 이제 요구하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그 피해자를 만나러 가기 위한 이제 그 비행값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피해자와 결혼할 목적으로 내가 빨리 제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을 군에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금전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자, 부상을 당했는데 치료를 위한 금전을 요구하기도 하고. 이게 실제로 발생한 일들인 네네, 거죠? 그렇죠. 네. 자, 군용 항공기의 개인 자동차 수송을 위해서 금전이 필요하다. 자, 이런 그 다양한 수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몸캠 피싱 같은 경우는 자,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는 우리 남성 피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 가해자는 여성을 그 가정에서 피해자와 음란 채팅을 한 뒤에, 자, 음란 채팅 과정에서 이제 노출이 심한 장면이니 그 녹화되기도 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연락처를 해킹한 다음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몸캠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섣불리 송금하게 되면 절대 안 되고요. 자, 발생 즉시 수사기관이라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청자분들의 주의도 필요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처벌을 강화하는 게 또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처벌을 강화하는 게 실효성이 있나요? 강력한 처벌, 분명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 범의 억제 이론에 의하면요. 자, 처벌의 확실성, 그리고 신속성, 엄정성에 의해서 범죄에 대한 억제에 대해서 분명한 영향이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범죄를 저지를 때 반드시 검거가 되어 확실하게 처벌을 받고, 그리고 빠르게, 그리고 엄정하게 처벌받는다고 인식할 때 범죄 욕구가 억제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현재 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그 지적이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지난해 9월에 그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처벌 수위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벌금도 부당 취득한 가액의 최소 2배 이상을 부과하도록 한 자, 개정안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개정안이 현재까지도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 법안이 지지부진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게 지금 법안이 하루빨리 이제 검토를 마치고 통과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여러 가지 피해 사례들을 짚어주셨고 또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열심히 또 활동을 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알 수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간에 그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주민들이고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주의 사항이 있다면 당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보이스피싱은 여기 있는 범죄 전문가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앵커님, 그리고 고학력자, 청소년, 노년층 할 것 없이 조금만 방심하면 누구나 그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평소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과 금전 요구는 무조건 확인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예방을 해야겠고요. 만약에 이미 보이스피싱에 대한 범죄 피해를 당하게 됐다면은 부주의해서 바보같이 보이스피싱이나 당했다고 자신을 자책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통해서 다른 금융거래를 모두 정지시키는 장치를 하고요.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빠른 신고로 범죄자를 검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야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누구나 볼 수 있는 거고 언제든지 항상 이런 피해 사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면들을 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주민 여러분도 수상한 전화나 지인을 사칭한 메시지를 받는다면 피싱 범죄임을 의심하고 철저히 확인해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